역학에 관한 이전 강의들에서 몇 가지 유형의 힘들을 학습하였고, 이번 강의 시간부터 전기와 자기현상에 관한 물리학 영역을 학습할 예정입니다. 우선 전하를 띤 물체 사이에 존재하는 힘에 대해 학습하며 힘의 크기를 설명하는 수학 법칙인 쿨롱의 법칙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장의 개념을 소개하고 둘 이상의 대전된 물체의 계에서 전기적 위치 에너지에 대해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몇 장에서 연속적인 전하 분포와 가우스 법칙 등을 학습하고 정성적인 추론을 통해 전기장과 관련된 복잡한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16강 전하와 전기장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우선 전하의 특성과 쿨롱의 법칙을 학습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장 모양을 시각화하는 데 편리한 방법으로 패러데이가 처음으로 도입한 전기력선을 학습하고 연속적인 전하의 분포에 의한 전기장을 계산하는 방법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기력선을 보다 정량적인 방법으로 다루기 위해 전기손속을 살펴보며 마지막으로 닫힌 곡면을 지나는 알짜 전기손속과 닫힌 곡면 내에 갇혀있는 전하량 사이의 관계식인 가우스의 법칙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력의 존재를 여러가지 간단한 실험으로 입증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건조한 날 풍선을 머리에 비비면 풍선이 종이 조각을 끌어당기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종종 이 인력은 강해서 풍선에 종이 조각이 달라붙기도 하는데요. 다음 그림은 전기력의 또 다른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몸은 대전되고 이 경우 머리에 있는 모든 머리카락 사이에 청력이 존재하게 됩니다. 하지만 또 다른 그림은 다른 끌어당기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는 물질이 전기를 띄었다 또는 전기적으로 대전되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전기력은 전기적으로 대전된 물체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을 말합니다. 털로 된 카페트 위에서 신발을 열심히 문지르면 우리 몸을 쉽게 대전시킬 수 있겠습니다. 우리 몸에 전하가 있다는 증거는 친구에게 살짝 손을 대면 깜짝 놀라는 것에서 알 수 있겠습니다. 적절한 조건에서는 서로 접촉할 때 불꽃을 볼 수 있고 두 사람 모두 약간의 따끔거림을 느끼게 되는데요. 공기 중에 습도가 높으면 우리 몸에 쌓인 전하가 지구로 잘 흐르기 때문에 이런 실험은 건조한 날이 더 유리하겠습니다. 프랭클린은 간단한 일련의 실험에서 두 종류의 전하가 존재함을 발견하고 이를 양전하와 음전하라고 명명하였습니다. 전자는 음전하를 가지며 반대는 양전하를 가지는데요. 같은 종류의 전하끼리는 서로 밀어내고 다른 종류의 전하끼리는 서로 당긴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전자기학의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전하량은 고립계에서 항상 보존된다는 것입니다. 즉, 한 물체를 다른 물체에 문지를 때 전하가 물체 자체에서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전하가 한 물체에서 다른 물체로 이동함으로 대전되겠습니다. 즉, 어떤 물체가 일정 양의 음전하를 얻으면 다른 물체도 같은 양만큼의 양전하를 얻는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쿨롱은 자신이 발명한 비틀림 저울을 사용하여 대전된 물체 사이의 전기력 크기를 측정하였습니다. 비틀림 저울의 작동 원리는 만류인력 상수를 측정한 캐번디시가 중력 상수를 측정하는 데 사용한 장치의 원리와 동일하며 정기적으로 중성인 구를 대전된 구로 바꾼 점만 다르겠습니다. 쿨롱의 실험으로부터 정지한 두 대전 입자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성질을 일반화할 수 있겠는데요. 이 전기력을 때때로 정전기력이라고도 하며 크기가 없는 대전 입자를 점전하라는 용어로 사용합니다. 전자와 양성자의 모형에서는 전자와 양성자의 전기적인 고동을 점전하로 기술합니다. 실험에서 두 점전하 사이의 전기력의 크기를 다음과 같이 쿨롱의 법칙으로 구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Ke는 쿨롱 상수라고 불리는 상수가 되겠습니다. 쿨롱은 R의 지수가 수 %의 오차 안에서 2임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이 상수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상수 입실론 제로는 자유공간의 유전율이 되겠습니다. 쿨롱의 법칙을 적용할 때 힘은 벡터 양이므로 벡터 연산을 해야 하겠습니다.
전하량 Q1이 Q2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벡터 F12와 같이 쓰고 이를 벡터 형태로 나타낸 쿨롱의 법칙은 다음과 같겠습니다. 여기서 단위 벡터 R12는 다음 그림과 같이 Q1에서 Q2로 향하는 단위 벡터가 되겠습니다. 전기력은 뉴턴의 제3법칙을 따르기 때문에 Q2가 Q1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Q1이 Q2에 작용하는 크기와 같고 방향은 반대, 즉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쿨롱의 법칙의 식에서 Q1과 Q2가 왼쪽 그림에서처럼 같은 부호이면 Q1, Q2의 곱은 양수가 되고 한 입자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다른 입자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그림과 같이 Q1과 Q2가 반대 부호이면 Q1, Q2의 곱은 음수가 되겠고 한 입자에 작용하는 힘은 다른 입자를 향하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이들 부호는 힘의 절대적인 방향이 아니라 상대적인 방향을 나타내며 음수는 인력을 나타내고 양수는 청력을 나타내겠습니다. 전하가 둘 이상 있으면 이들 중 임의의 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다른 각각의 전하에 의한 힘들의 벡터의 합과 같겠습니다. 예를 들어 4개의 전하가 있다면 입자 2, 3, 4가 입자 1에 작용하는 합력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장힘은 공간을 통하여 작용하기 때문에 물체 사이에 물리적인 접촉이 없어도 상호작용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상호작용은 2단계 과정으로 모형할 수 있겠는데요. 원천 입자가 장을 형성하면 대전 입자는 장과 상호작용하여 힘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장 개념은 패러데이에 의해 발전되었고 앞으로 여러 장에서도 다뤄질 예정입니다. 전기장은 원천 전하인 대전체 주변의 공간 영역에 존재합니다. 다음 그림은 원천 전하와 원천 전하 외부 공간의 한 지점 P에 형성된 전기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그림에서와 같이 시험 전하를 장 내에 놓고 시험 전하에 작용하는 전기력을 확인하여 전기장의 존재를 알 수 있겠는데요. 시험 전하의 위치에서 원천 전하에 의한 전기장은 시험 전하에 작용하는 단위 전하당 전기력으로 정의하는데 좀 더 명확하게 공간 속의 한 점에서 전기장 벡터 E는 그 점에 놓인 양의 시험 전하 Q0에 작용하는 전기력 F2를 시험 전하량으로 나눈 것, 즉 다음과 같이 표현하겠습니다. 벡터 형태의 전기장을 결정하기 위하여 다음 그림과 같이 원천 전하에서 R만큼 떨어진 점 P에 시험 전하 Q0를 놓겠습니다. 시험 전하를 이용하여 전기력 및 전기장의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쿨롱의 법칙을 따르게 되면 Q가 시험 전하에 작용하는 힘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R은 Q에서 Q0로 향하는 단위 벡터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림에서 이 힘의 방향은 원천 양전하 Q에서 멀어지는 방향이 되겠는데요. 시험 전하의 위치인 점 P에서 전기장은 다음과 같이 전기장 E 이꼴 Q0분의 F2로 정의되기 때문에 점 P에서 Q가 만드는 전기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앞서 살펴본 그림에서 시험 전하가 제거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만일 원천 전하가 양전하이면 점 P에서 원천 전하는 전기장을 Q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향하게 할 것입니다. 만일 다음 그림과 같이 Q가 음전하면 시험 전하에 작용하는 힘은 원천 전하로 향하기 때문에 점 P에서 전기장은 다음 그림과 같이 원천 전하로 향하겠습니다. 그림 표현으로 전기장을 시각화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장 모양을 시각화하는 편리한 방법은 패러데이가 처음 도입한 소위 전기력선이라고 하는 선으로 그리는 것입니다. 이 선은 공간의 전기장에 다음과 같이 관련되겠습니다. 전기장 벡터 E는 각 점에서 전기력선의 접성 방향이 되겠습니다.
화살촉으로 표시한 전기력선의 방향은 전기장 벡터의 방향과 같으며 전기력선의 방향은 전기장 내 입자 모형을 사용할 수 있게 전기장 안에 놓인 양전하가 받는 힘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전기력선의 수직인 면을 통과하는 단위 넓이당 전기력선의 수는 그 영역 안에 있는 전기장 크기에 비례하기 때문에 전기장이 강한 영역에서는 전기력선이 서로 가까이 있고 전기장이 약한 영역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겠습니다. 다음 그림에서 이런 성질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면 A를 통과하는 전기력선의 밀도는 면 B를 통과하는 전기력선의 밀도보다 크기 때문에 전기장 크기는 면 B보다 면 A가 더 큼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더욱이 다른 위치에 있는 전기력선이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장은 균일하지 않음 또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그림에서 한 개의 양의 점 전하에 의한 대표적인 전기력선을 볼 수 있겠는데요. 이 2차원 그림은 단지 점 전하를 포함한 평면에 있는 전기력선을 보여주고 있겠지만 실제로 이들 전기력선은 점 전하로부터 방사상으로 퍼져나가므로 평평한 바퀴살 모양의 선이 아니고 완전한 구형 분포의 선이 되겠습니다. 이 전기장 내에 있는 양전하는 양의 원천 전하에 의해 밀리기 때문에 이들 전기력선은 원천 전하로부터 방사상으로 퍼져나가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한 개의 음의 점 전하에 의한 전기력선은 전하 쪽으로 모여드는 방향으로 다음 그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경우에나 전기력선은 방사상으로 무한대까지 뻗치며 전기력선이 전하에 가까워짐에 따라 더 조밀하게 되는 것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원천 전하 쪽으로 이동할수록 전기장의 세기가 증가함을 나타내며 전기력선을 그리는 규칙은 다음과 같겠습니다. 양전하 Q+로 대전된 물체에서 시작하는 전기력선의 수는 CQ+가 되겠고 음전하 Q-로 대전된 물체에서 끝나는 전기력선의 수는 CQ-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C는 임의의 비례상수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C가 정해지게 되면 전기력선의 수는 결정되겠는데요. 예를 들어 두 전하계에서 물체 1이 전하량 Q1을 물체 2가 전하량 Q2를 띠게 되면 전하에 가까이 있는 전기력선의 B는 Q1분의 Q2가 되겠습니다. 다음 그림에서 전하량은 같고 부호가 다른 두 개의 점 전하에 대한 전기력선을 볼 수 있겠는데요. 전하량의 크기가 같으므로 양전하에서 나온 전기력선의 수는 음전하로 들어가는 전기력선의 수와 같아야 하겠습니다. 전하로부터 매우 가까운 점에서 전기력선은 하나의 독립된 전하의 경우처럼 방사상에 가깝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전하 사이의 높은 선 밀도는 전기장이 강한 영역을 나타내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동일한 두 양전하 근처에 있는 전기력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각 전하에 가까운 점에서 전기력선은 거의 방사상이고 전하량이 같기 때문에 각 전하에서 동일한 수의 전기력선이 나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그림은 양전하 플러스 2Q와 음전하 마이너스 Q가 만드는 전기력선을 그린 것입니다. 이 경우 플러스 2Q에서 나온 전기력선의 수는 마이너스 Q에 들어가는 수의 2배이므로 양전하에서 나온 전기력선의 반만 음전하에 도달하게 될 것이고 나머지 반은 무한히 먼 곳에 있다고 가정하는 음전하에 이르겠습니다. 전하량이 Q이고 질량이 M인 입자를 전기장 E 내에 놓게 되면 전하에 적용하는 전기력은 전기장 내의 입자 모형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입자에 이 힘만 작용하게 되면 이 힘은 알자 힘으로써 입자를 가속시키게 되고 뉴턴의 제2법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입자의 가속도는 다음과 같이 기술할 수 있겠습니다. 전기장 E가 균일하고 즉 일정한 크기와 방향으로 작용하고 입자가 자유로이 움직이면 입자에 작용하는 전기장은 일정하기 때문에 입자의 운동에 등 가속도 입자 모형을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의 입자는 전기장 내의 입자, 알자 힘을 받는 입자, 등 가속도 운동하는 입자의 세 가지 유형의 분석 모형으로 설명이 될 수 있겠습니다. 만약
입자가 양전하이면 입자의 가속도는 전기장과 같은 방향이고 음전하이면 전기장과 반대 방향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점전하에 의한 전기장과 외부 전기장이 점전하에 작용하는 효과를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학습해온 원천전하에 의한 전기장은 벡터의 합으로 표현하였는데요. 이는 적은 수의 전하에 의한 전기장을 계산하는 데 유용하였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불연속적인 전하 집단보다 연속적인 분포의 전하를 다루게 될 것이고, 이들 전하는 선, 면 또는 부피에 연속적으로 분포한 것으로 기술할 수 있겠습니다. 연속적인 전하 분포에 의해 생긴 전기장을 구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겠습니다. 첫째, 다음 그림과 같이 전하 분포를 각각 작은 전하량 델타 Q를 가지는 작은 전하 요소로 나눕니다. 그 다음 점 P에서 이들 전하 요소에 의한 전기장을 구한 뒤 마지막으로 중첩의 원리를 적용하여 모든 전하 요소의 전기장을 더하면 점 P에서 전하 분포에 의한 전기장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점 P에서 전하량 델타 Q로 대전된 전하 요소에 의한 전기장은 다음과 같이 표현되겠습니다. 여기서 R은 전하 요소에서 점 P까지의 거리이고 R은 전하 요소에서 점 P로 향하는 단위 벡터가 되겠습니다. 점 P에서 전하 분포에 있는 모든 전하 요소에 의한 전체 전기장은 근사적으로 다음과 같이 기술할 수 있겠습니다. 전하 요소의 수는 매우 많고 전하 분포를 연속적인 것으로 모형화하므로 델타 QI가 0으로 접근하는 상황인 극한에서 점 P의 전기장은 다음과 같이 기술될 것입니다. 여기서 적분 구간은 전체 전하 분포의 영역이 되겠고, 이 식의 적분은 벡터 연산으로 다루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예제를 통하여 전하가 선, 면, 및 부피에 분포하고 있는 계산 방법을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계산에서는 다음의 전하 밀도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편리하겠는데요. 전하량 Q가 부피 V에 균일하게 분포하면 부피 전하 밀도 ρ를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전하량 Q가 넓이 A에 균일하게 분포하면 표면 전하 밀도 시그마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하량 Q가 길이 L에 균일하게 분포하게 되면 선전하 밀도 람다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전하가 부피, 면 또는 선에 따라 균일하게 분포하지 않으면 작은 부피 요소, 넓이 요소 및 길이 요소의 전하량은 다음과 같이 표현되겠습니다. 이번 강의의 초반부에서 전기력선의 개념에 대해 정성적으로 기술하였음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제 전기력선을 보다 정량적인 방법으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크기와 방향이 일정한 전기장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기력선은 전기장의 수직인 방향으로 놓여 있는 넓이가 A인 사각형 단면을 통과합니다. 단위 넓이당 전기력선의 수, 즉 전기력선의 밀도는 전기장의 크기에 비례함을 상기하면 단면을 통과하는 전기력선의 수는 2A에 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기장 크기 2와 전기장의 수직인 면의 넓이 A의 곱을 전기선석 파이라고 하며 다음과 같이 기술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고려하는 면이 전기장의 방향과 수직으로 놓여있지 않다면 그 면을 지나는 전기선석은 식에서 주어지는 것보다 작아야 하겠습니다. 어떤 고정된 넓이 A를 통과하는 전기선석은 그 면이 전기장의 수직일 때 최대값 2A가 되며 면과 전기장의 방향이 나란할 때 0이 됨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닫힌 곡면을 지나는 R자 전기선석과 닫힌 곡면 내에 갇혀있는 전하량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우스 법칙이라고 알려진 이 관계는 전기장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반지름 R인 구의 중심에
양의 점전화 Q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전화 요소에 의한 전기장식으로부터 구면 어디에서나 전기장의 크기는 일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전기력선은 구면의 수직이고 바깥쪽을 향한다는 것에 주목하겠습니다. 즉, 구 표면의 각 점에서 전기장 E는 표면의 점을 둘러싸는 넓이 요소 델타 AI를 나타내는 벡터 델타 벡터 AI에 평행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가우스면을 통과하는 알짜 전기손속은 다음과 같이 주어지겠습니다. 여기서 전기장 E는 대칭성 때문에 표면에서 항상 일정하고 전하 요소에 의한 전기장 식으로부터 다음의 값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또한 표면이 구면이라는 것을 활용하여 가우스면을 통과하는 알짜 전기손속을 다음과 같이 기술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식은 구면을 통과하는 알짜 전기손속은 구면 내부에 존재하는 전하량의 비례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쿨롱의 법칙으로 주어지는 전기장이 R제곱분의 1에 비례하고 구의 표면적은 R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구형의 가우스면을 통과하는 알짜 전기손속은 R의 크기에는 무관하게 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다음 그림과 같이 전하량 Q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형태의 닫힌 곡면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표면 S1은 구형이지만 S2와 S3는 구형이 아닙니다. 앞서 표현한 가우스면을 통과하는 알짜 전기손속식에 의하면 닫힌 곡면 S1을 지나는 전기손속은 입실론 제로분의 Q가 되겠습니다. 전기손속은 표면을 지나는 전기력선의 수에 비례하겠는데요.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구면인 S2와 S3를 지나는 전기력선의 수는 S1을 지나는 전기력선의 수와 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점전화 Q를 둘러싸고 있는 닫힌 곡면을 지나는 알짜 전기손속은 닫힌 곡면의 모양에 무관하고 크기는 항상 입실론 제로분의 Q로 주어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점 전하가 다음 그림과 같이 임의의 형태를 가지는 닫힌 곡면 밖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표면으로 들어가는 모든 전기력선은 표면의 다른 점에서 빠져나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표면을 통과하여 들어오는 전기력선의 수는 언제나 이 표면을 빠져나가는 전기력선의 수와 같겠고, 따라서 전하를 포함하고 있지 않는 닫힌 곡면을 통과하는 알짜 전기손속은 0이 되겠습니다. 이 논의를 다음 두 가지의 일반화된 경우로 확장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 개의 점 전하가 있는 경우와 두 번째, 연속적으로 전하가 분포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중첩의 원리를 적용하면 여러 개의 전하에 의해 만들어진 전기장은 각각의 전하에 의한 전기장의 벡터의 합으로 주어지게 되고, 따라서 어떤 닫힌 곡면을 통과하는 전기손속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전기장 E는 표면의 각 점에서 각각의 전하로 인한 전기장의 벡터의 합에 의해 형성되는 전체 전기장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그림과 같이 4개의 점 전하가 분포되어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표면 S는 전하량 Q1만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표면 S를 통과하는 알짜 전기손속은 입실론 제로분의 Q1이 될 것입니다. 표면 S 밖의 전하량 Q2, Q3, Q4에 의한 전기력선은 표면 S를 통과하게 되더라도 들어왔다가 다시 빠져나가므로 표면 S에 대한 알짜 전기손속에는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표면 S-는 내부의 전하량 Q2와 Q3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표면 S-에 대한 알짜 전기손속은 입실론 제로분의 Q2 플러스 Q3가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표면 S-는 내부의 알짜 전하를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표면 S-를 통과하는 알짜 전기손속은 0이 되겠습니다. 즉, 한 점에서 S-로 들어가는 모든 전기력선은 다른 곳으로 나오게 되고, 전하량 Q4는 어떤 표면에 대해서도 바깥에 있기 때문에 알짜 전기손속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일반화시킨 것이 바로 가우스 법칙인데요.
임의의 닫힌 곡면을 통과하는 알짜 전기손속은 다음과 같이 주어집니다. 여기서 벡터 E는 표면상의 각 점에서의 전기장을 나타내고 QIN은 표면 내부에 존재하는 알짜 전하량을 나타냅니다. 원칙적으로 가우스 법칙은 불연속적인 전하계나 연속적으로 분포된 전하에 의한 전기장 E를 구하는 데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고도의 대칭성을 이루는 몇 가지 한정된 상황에서만 유용하게 쓰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전하 분포가 매우 대칭적인 경우에는 가우스 법칙이 전기장을 계산하는 데 매우 유용하게 사용됨을 학습하였습니다. 다음에 얘는 임의의 닫힌 곡면을 통과하는 알짜 전기손속의 수식 적분을 쉽게 계산할 수 있는 형태의 가우스면을 잡아 전기장을 구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우스면을 설정할 때 전하 분포의 대칭성을 이용하면 전기장 E를 적분기호 앞으로 빼낼 수 있어 쉽게 계산할 수 있는데요. 이런 방식의 계산을 하는 이유는 다음에 제시한 조건 중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조건을 만족하는 가우스면을 설정하기 위해서입니다. 가우스면의 각 부분이 최소한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서도 서로 다른 부분은 다른 조건을 만족할 수 있겠습니다. 전하 분포가 충분히 대칭적이지 못해 이들 조건을 만족하는 가우스면을 찾을 수 없다면 가우스 법칙은 여전히 맞는 것이지만 이 전하 분포에 대한 전기장을 구하는 데 유용하지 않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클롱은 자신이 발명한 비틀림 저울을 사용하여 대전된 물체 사이의 전기력 크기를 측정하였습니다. 비틀림 저울의 작동 원리는 만류인력 상수를 측정한 캐번디시가 중력 상수를 측정하는 데 사용한 장치의 원리와 동일하며 정기적으로 중성인 구를 대전된 구로 바꾼 점만 다르겠습니다. 클롱의 실험으로부터 정지한 두 대전 입자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성질을 일반화할 수 있겠는데요. 이 전기력을 때때로 정전기력이라고도 하며 크기가 없는 대전 입자를 점전하라는 용어로 사용합니다. 이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장힘은 공간을 통하여 작용하기 때문에 물체 사이에 물리적인 접촉이 없어도 상호작용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상호작용은 2단계 과정으로 모형할 수 있겠는데요. 원천 입자가 장을 형성하면 대전 입자는 장과 상호작용하여 힘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장 개념은 패러데이에 의해 발전되었고 앞으로 여러 장에서도 다뤄질 예정입니다. 전기장은 원천 전하인 대전체 주변의 공간 영역에 존재합니다. 다음 그림은 원천 전하와 원천 전하 외부 공간의 한 지점 P에 형성된 전기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그림에서와 같이 시험 전하를 장 내에 놓고 시험 전하에 작용하는 전기력을 확인하여 전기장의 존재를 알 수 있겠는데요. 시험 전하의 위치에서 원천 전하에 의한 전기장은 시험 전하에 작용하는 단위 전하당 전기력으로 정의하는데 좀 더 명확하게 공간 속의 한 점에서 전기장 벡터 E는 그 점에 놓인 양의 시험 전하 Q0에 작용하는 전기력 F2를 시험 전하량으로 나눈 것, 즉 다음과 같이 표현하겠습니다. 연속적인 전하 분포에 의해 생긴 전기장을 구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겠습니다. 첫째, 다음 그림과 같이 전하 분포를 각각 작은 전하량 델타 Q를 가지는 작은 전하 요소로 나눕니다. 그 다음 점 P에서 이들 전하 요소에 의한 전기장을 구한 뒤 마지막으로 중첩의 원리를 적용하여 모든 전하 요소의 전기장을 더하면 점 P에서 전하 분포에 의한 전기장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점 P에서 전하량 델타 Q로 대전된 전하 요소에 의한 전기장은 다음과 같이 표현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일반화시킨 것이 바로 가우스 법칙인데요. 임의의 닫힌 곡면을 통과하는 알짜 전기손속은 다음과 같이 주어집니다. 여기서 벡터 E는 표면상의 각 점에서의 전기장을 나타내고 QIN은 표면 내부에 존재하는 알짜 전하량을 나타냅니다. 원칙적으로 가우스 법칙은 불연속적인 전하계나 연속적으로 분포된 전하에 의한 전기장 E를 구하는 데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고도의 대칭성을 이루는 몇 가지 한정된 상황에서만 유용하게 쓰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화, 쿨롱의 법칙, 연속적인 전화 분포에 의한 전기장, 전기 손속, 그리고 가우스 법칙에 대해서 학습해 보았습니다. 전하를 띤 물체 사이에 존재하는 힘에 대해 학습하였고, 특정 유형의 연속적인 전하 분포에 대한 방법으로 가우스 법칙이 때로는 더 유용하다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는 전기장 계산에 사용되는 새로운 방법이 됨을 연습하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여러 장에서 연속적인 대칭 전하 분포에 의한 전기장을 다룰 때마다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습을 당부드리며 제16강 전하와 전기장 강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